이번 시간에는요, 조회 명령어와 기타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명령어가 특히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디스트하고 에어리아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자, 디스트라는 명령어는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에어리아는 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얘도 면적, 각도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스.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거리와 각도가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디스턴스 두 점입니다. 점 두 개 찍으면 거리와 각도가 계산되어져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디스턴스 그리고 두 점을 찍으면 디스턴스에서 두 점의 거리와 두 점의 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간단해요. 근데 보시면 거리가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오고 각도는 소수점이 없는 게 보이시죠?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 각도는 소수점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유니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니트. 자, 유니트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거리에 대해서 디시멀, 각도에 대해서 디시멀, 프리시즌, 소수점 4자리, 소수점 없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수점 자릿수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둘 다 소수점 2자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본 단위 밀리미터. 여기 나와 있죠? 기본 단위 밀리미터. 자, 오케이. 다시 디스턴스. 그러면 소수점 2자리까지 표현되는 거 확인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에어리아입니다. 면적이에요. 제가 1000에 1000짜리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1000mm에 1000mm입니다. 다음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500. 여러분도 그려보시죠. 자, 에어리아 면적을 구할 겁니다. 에어리아 명령어를 하면 자, 옵션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코너 포인트, 오브젝트 이렇게 두 개가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두 개예요.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다시 설명합니다.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점을 찍어서 계산하거나 두 번째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계산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냥 점을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녹색 상자가 나오죠. 이렇게. 자, 엔터. 그러면 면적과 원둘레가 나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자, 면적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를 찍은 다음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100만 밀리미터 제곱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죠. 1000mm에 1000mm니까 100만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단위, 면적을 쓸 때 기본 단위는 뭘까요? 미터 제곱이요. 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저 밀리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바꿔야 됩니다. 얼마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1000mm가 1m죠. 1000mm 곱하기 1000mm는 다시 말하면 1m 곱하기 1m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세요. 1000이면 1하고 뒤에 공 3개죠. 그리고 1하고 공 3개죠. 그럼 뒤에 공 3개가 붙으니까 공 6개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공 6개 빼면 6개 빼면 돼요. 제가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놨잖아요. 근데 공 6개. 그러면 미터 제곱이 됩니다. 공 3개면 미터죠. 공 6개면 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부피로 들어가면요. 공 9개를 빼면 미터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시 보세요. 원은 찍어야 할 코너가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요. 오브젝트로 원을 그냥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때 이렇게 정사각형만 하는 건 아니겠죠? 서클 반지름 200, 반지름 250, 반지름 300, 반지름 350. 자, 트림으로 하나씩 지워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얼마일까요? 자,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선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인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조인 명령을 이용하면 선과 원들이 다 결합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 그러면 면적 계산되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언두 서클 반지름 200, 자, 반지름 250, 자, 라인 서클 반지름 200, 자, 트림. 자, 이번엔 요렇게 생긴, 아니, 얘와 얘의 면적을 좀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얘와 얘의 합산 면적을 계산하고 싶어요. 서로 더한 면적이죠. 얘와 얘의 합산 면적입니다. 자, 조인.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점을 찍어서 계산하는 방법, 하나는 물체를 찍어서 계산하는 방법. 근데 둘 다 점을 찍어서 계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둘 다 오브젝트가 될 수 있도록 왼쪽 도형을 조인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고요. 자, 에어리아. 자, 보시면 오브젝트 뒤에 add 에어리아와 subtract 에어리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add 에어리아. add는 더하다란 뜻이고 에어리아는 면적이란 뜻입니다. 면적 더하기. subtract 에어리아는 subtract는 빼기란 뜻입니다. 면적 빼기. 지금처럼 면적을 더해야 될 때 쓰는 게 add 에어리아입니다. 자, add 에어리아를 누르면 똑같아요. 코너를 찍어서 면적을 더할 건지 아니면 오브젝트를 찍어서 오브젝트를 하나씩 선택해서 면적을 더할 건지 아니면 면적 빼기로 바꿀 건지. 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면적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계속 대기합니다. 두 번째 거 클릭하니까 토탈 에어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면적 대기입니다. 엔터. 다시 한번 엔터. 그러면 토탈 에어리아, 전체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반지름 200인 원을 하나 더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면적을 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만큼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죠. 요만큼의 면적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면적 나옵니다. 에어리아, 서브트랙트, 오브젝트, 클릭, 클릭. 그럼 마이너스 면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면적이 마이너스로 나와버립니다. 이거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쓰는 건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을 다 계산하세요. 그리고 서브트랙트, 즉 뺄 것들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요. add area 그리고 오브젝트로 전체를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전체 계산되어졌죠? 엔터. 다시 서브트랙트로 들어가서 면적 빼기란 뜻이죠. 여기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면적을 뺍니다. 그러면 면적 빼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면적을 더해야 되고 빼야 되고, 특히 빼기 면적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방법이 add 에어리아로 전체 면적을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로 내용을 바꾼 다음에 면적을 빼시면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이렇게 면적을 계산해 볼 겁니다. 면적 에어리아, add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전체를 먼저 계산하고 서브트랙트로 필요 없는 걸 빼면 면적이 이와 같이 계산이 들어갑니다. 다시 봅니다. 서클 반지름 200mm. 면적이 조금 더 복잡해졌죠? 에어리아 어떻게 하라고요? add 에어리아로 전체를 계산합니다. 서브트랙트로 필요 없는, 내가 빼고자 하는 내용을 빼면 이렇게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면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미터 제곱을 쓴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면적을 평이라는 면적을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한 평, 두 평. 그죠? 또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에 대해서는 밀리미터를 쓰죠. 그죠? 근데 자라는 단위와 피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길이에 대해서는 자와 피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인치 들어보셨나요? 인치, 피트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 한자, 두자는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처음인가요? 자, 피트는 푸트에서 유래된 겁니다. FOT,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피트는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발바닥 하나예요. 발바닥 하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얘가 30.48cm. 네. 30.48cm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한 자는요? 한 뼘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한 뼘. 엄지손가락에서 여기까지. 한 뼘. 이해되셨나요? (30.3cm)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자나 1피트는 다 30cm로 계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죠.
피트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죠? 발 큰 사람들은 30mm가 되니 300mm가 되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여러분들 한 뺨 딱 재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15cm 정도.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막 잡아 늘리면 한 20cm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자가 30.3mm입니다. 30cm랍니다.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 삼국지 아시죠? 그 유비관우 장비 나오는 그 삼국지가 나오던 시절에는 저 한자가 15cm였답니다. 저 한자가. 근데 어떻게 돼요? 체격이 커지니까 한동안 20cm까지 커졌답니다. 저 한자가. 그랬다가 구한말 때 30.3cm로 딱 고정됐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왜 저 30.3cm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저렇게 씁니다. 차이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죠. 여러분들이 유리집에 갔어요. 유리집에 갔습니다. 유리 좀 주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자로 이야기합니다. 유리하고 합판 있죠. 합판은 다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다루는 집하고 나무를 다루는 집은 전부 다 자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결혼하려고 와이프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붙박이장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붙박이장이라는 건 되게 귀했어요.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고 옵션이라는 얘기죠. 그 고급 아파트에만 있었어요. 그게 붙박이장이. 요즘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이 없는 데가 많죠. 요즘 아파트는 다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롱이 필요해서 장롱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장롱 가게에서 12자장인가요? 9자장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장 사러 가시면요. 12자장, 9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자 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자가 30cm죠? 네. 장롱 하나가 900ml입니다. 세자. 장롱 하나가 세자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12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장이 4개가 있는 걸 12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지? 저기 속옷 그러니까 일반 옷 들어가는 장 하나, 그다음 이불장 하나, 그다음에 뭐 외투장 하나, 무슨 장 하나 이렇게 해서 4개가 들어가요. 이게 기본장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좀 큰 걸 구매하면 12자장을 썼고 집을 좀 작은 걸 구매하면 9자장을 썼어요. 9자면 장롱이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10자하고 뭐 10자 반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그 9자장에다가 그 날개, 그 붙박이장처럼 이렇게 날개를 붙여 놓는 거였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장롱을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합판집에 가거나 이 석고 있죠. 석고보드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두께 먼저 얘기합니다. 두께 먼저 얘기해요. 12T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8T, 9T, 12T 이렇게 얘기해요. 12mm라는 얘기예요. 두께가 12mm 3에 6 이렇게 얘기합니다. 3 곱하기 6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셨나요? 가로가 3자고 세로가 6자인 합판 한 장 주세요. 이런 뜻이 돼요. 두께 12mm, 가로 3자, 세로 6자인 장을 합판 하나 주세요. 혹은 석고보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로 900mm에 높이가 368, 네, 1800mm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이제 결혼했어요. 애가 나오겠죠. 애를 키우는데 애를 키울 때 거쳐가는 코스들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게 되면 이 아이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를 이렇게 키워요. 강아지, 고양이만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곤충을 키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고기도 키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에 가면 어항이 되게 많아요. 물고기 키우느라고. 저도 물고기 키웠거든요. 저는 이제 그 열대어 키운 게 아니고 민물고기요. 애들 데리고 어망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물고기 잡아다가 그 물고기 키웠거든요. 집 앞에 냇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키웠는데, 그래서 어항을 좀 제대로 하려고 이제 어항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 그러냐면 자방 어항 드릴까요? 그래요. 자방 어항.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한자 반 어항. 이해되셨나요? 네. 한자 반이면 45cm. 자반 어항. 45cm, 30cm, 30cm. 자반 어항이에요. 좀 욕심을 부렸어요. 자반 큐빅 주세요. 45, 45, 45. 되게 커요. 무거워요. 그 찜통으로 2개인가 3개가 들어가더라고요. 물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와이프랑 둘이서 엄청 걱정했어요. 어항 터지는 줄 알고 엄청 걱정했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도 저 자반 어항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 큰애가 올해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아직도 저거 놀고 있어요. 저거 언젠간 써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자, 유리가게나 혹은 합판이나 혹은 이런 석고집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한자, 두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인치 피트는 네, 1피트 이렇게 쓸 거고요. 자, 면적으로 넘어가죠. 면적에서 주로 쓰는 것 평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이건 안 들어볼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집을 이야기할 때 평으로 이야기하죠. 지금은 단위를 바꿨죠. 미터 제곱으로. 근데 아직도 평과 함께 쓰는 데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금을 이야기할 때 한 돈, 두 돈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은 그람으로 이야기하죠. 네,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은 미터 제곱으로 얘기하지만 아직 평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국민평수 30평 그럽니다. 그죠? 국민평수가 30평이에요. 그러면 30평이랬는데 가로가 몇 미터고 세로가 몇 미터일까요? 도대체 몇 미터 제곱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평은 3.3 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3.3 미터 제곱이에요. 얘가 그럼 가로 세로가 몇 미터일까요? 이거 루트 씌우면 돼요.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럼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에 루트를 씌우면 가로 세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1.8 곱하기 1.8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6자가 1.8m죠. 6자 곱하기 6자가 한 평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계산합니다. 평면도를 그리잖아요.
그럼 요 안쪽 있잖아. 이 벽 안쪽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벽 안쪽으로 면적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벽의 중심 있죠. 저쪽 벽의 중심 있죠. 네, 중심선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보여드릴까요? 간단하게 하나, 아무거나 하나.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간단하게 욕실 보이시죠? 그죠? 그럼 욕실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중심선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4.18m 제곱이네요. 계산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4.18이면 3.3이 한 평이죠. 한 평보다 약간 더 크네요. 한 평보다 약간 더 크네요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대략 한 평보단 조금 더 크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자, 다시 볼까요? 에어리아. 그러면 8.58m 제곱이네요. 그 8.58이면 9.9 8.58 나누기 3.3 약 3평은 안 되는 거죠. 그죠? 3평이면 9.9가 3평이 되는 거죠. 6.6이 2평인 거고. 맞나요? 네. 8.5면 3평은 안 되고 거의 2평은 넘어가고. 네, 지금처럼 2.98평이네요. 2.9평. 계산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면적 계산하기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면적 말고 우리가 쓰는 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헤베 루베라는 게 있습니다. 헤베 루베. 자, 무슨 뜻일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본 말도 아니고 다고 한국말도 아니고 조금 말이 조금 애매해요. 자, 헤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베는 이렇게 쓰고요. 자, 어디 갔나요? 루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입방미터라고 합니다. 헤베는 일본 말로 입방미터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터 제곱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헤베가 지금 저기 평방미터죠. 평방미라는 한자예요. 평방미터란 얘기예요. 면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루베가 입방미터란 뜻입니다.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식 한자입니다. 우리나라식 한자가 아니고 헤베가 헤베란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헤베를 빨리 읽으니까 헤베가 되는 겁니다. 루베는 뭐라 그러더라? 류베란 뜻입니다. 류베. 이걸 빨리 읽어서 루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평방미터란 얘기는 뭐냐면 면적을 뜻하는 거고, 루베, 입방미터는 무슨 뜻이냐면 부피를 뜻합니다. 이게 면적이란 뜻이고요.
얘가 부피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 평방미터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평방미터, 입방미터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책에서도 이런 말이 종종 나와요. 평방미터, 입방미터 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일본식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그러니까 면적이나 부피라는 단어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해배는 누가 쓸까요? 현장 가면 해배라는 말을 써요. 누가 쓸까요? 페인트 칠하시는 분 있죠.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면적 대비 얼마 이렇게 나와요. 단가가. 해배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면적당 단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벽지요. 벽지 하시는 분들 있죠. 벽지 하시는 분들도 해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요. 또 누가 있냐면 이 타일 있죠. 타일 가게도 면적 단위로 나가요. 단가가.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해배당 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면적당 얼마, 미터 제곱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루베는 누가 쓸까요? 콘크리트요. 콘크리트, 시멘트 있죠. 시멘트, 레미콘 있죠. 레미콘 차를 불러서 우리가 콘크리트 붓잖아요. 네, 레미콘 회사에다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루베 보내주세요. 오늘 10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미콘 차 하나가 5루베인가 그럴 거예요. 찾아봅시다. 레미콘 1루베? 아니 5루베인가? 아, 6루베네요. 자, 레미콘 하나가 6루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레미콘 차 하나가 6루베예요. 물론 큰 게 있다 그래요. 9루베짜리도 있다 그러는데 기본은 6루베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제가 이 벽에다가 벽돌을 쌓을 거예요. 벽돌을 쌓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실장님이든 뭐 소장님이든 내일 여기 벽돌 쌓을 거야. 벽돌 주문해놔. 그리고 퇴근해 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몇 장 주문해야 되죠? 그잖아요. 소장님은 내일 여기 벽돌을 쌓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말단이잖아요. 이제는 입사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거 주문하고 발주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히 알아서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장을 주문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죠. 내일 여기다가 타일을 설치할 거예요. 타일을 깔 거예요. 그러면 몇 장을 주문해야 되죠? 갑자기 멍해지죠. 그죠? 그래, 맞아요. 그거예요. 벽돌을 쌓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벽의 전체 면적 나누기 벽돌 한 장의 면적. 그러면 뭐가 나와요? 벽돌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적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적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적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단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타일을 여기다가 시공을 할 거예요. 그럼 타일 몇 장을 가져와야 되죠? 그렇죠. 바닥 면적 나누기
타일 한 장의 면적. 그러면 타일의 개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덕트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타일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천정의 면적 나누기 요거의 면적, 한 장의 면적. 그러면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순진하게 딱 맞춰서 주문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요 끝에 보세요. 짜투리 남잖아요. 짜투리들 있잖아요. 쟤네들 어떻게 해요? 잘라서 쓰겠죠. 근데 모자르지 않을까요? 저렇게 잘라서 쓰면 나중에 모자르지 않을까요? 모자라요. 그래서 약간 더 시켜요. 몇 프로요? 네, 그 정도 어디? 저는 한 3%에서 5% 사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주 딱 저스트하게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전화해서 우리가 몇 평짜리에다가 뭐 타일을 시공할 건데 몇 장이면 충분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그 매장에다가. 그럼 그분들은 많이 하니까 아니요, 그보다 조금 더 주문하셔야 돼요. 몇 장 더 주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벽돌 주문할 때 우리가 여기 뭐 저기 몇 미터에 몇 미터 혹은 몇 평인데 벽돌 이렇게 주문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해 줘요. 한 몇 장 더 주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맞춰서 주문하면 거의 저스트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거의 딱 맞게 쓰고 조금 남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무대기로 이렇게 시켜놨다가 무대기로 남으면 어떻게 돼요? 반품을 안 받아줘요. 악성 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막 벽돌 이렇게 막 무대기로 쌓여 있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공사는 다 끝났는데 벽돌이 무대기로 남아 있고 모래 무대기로 남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오버해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적산이 잘못 들어간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적산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면적으로 나누세요.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내가 계산을 했더니 아니 이건 이제 기계 쪽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실내건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철건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분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두는 건데 중량 계산하는 방법이요. 이건 나무도 똑같아요. 적산은 어떻게 해요? 전체 면적 나누기 제품 면적 하면 수량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거 말고 조금 더 복잡하게 갈 수 있어요. 시멘트의 적산, 모래의 적산 그러면 이건 딴 나라 얘기가 돼요. 이건 딴 나라 얘기가 돼요. 이것도 시멘트나 모래의 적산하는 방법도 계산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멘트와 모래와 물 몇 대 몇 대 몇으로 섞을 것인가에 따라서 적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뭐 1대 2대 4로 섞을 거예요. 1대 3대 6으로 섞을 거예요. 그러면 적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중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을 주문할 거예요. 철을. 근데 1m에 1m짜리 철을 내가 계산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피를 계산했더니 1m 세제곱이 나왔어요. 1m 세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철의 부피가 1m 세제곱입니다. 그럼 얘의 중량은 얼마일까요? 부피하고 중량하고 뭐가 다른가요? 다르죠, 그죠? 중량은요. 중량은 부피의
비중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나무도 나무도 비중이 있어요. 0.4에서 0.8까지 올라갑니다. 철의 비중은 7.6이에요. 철의 비중은 7.6입니다. 그러니까 1m 세제곱이면 대략 7kg 정도 되는 거죠. 7.6kg 정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철은요, 킬로그램당 단가가 나와요. 1kg에 10,000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중량은 부피의 비중을 곱하면 됩니다. 비중이 뭐죠? 물, 가로, 세로, 높이 1cm,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의 무게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즉 1세제곱센티미터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철도 1cm, 1cm, 1cm의 비중을 달아요. 무게를 달아요. 이게 비중이 되는 거죠. 나무 1cm, 1cm, 1cm의 무게를 달아요. 이게 비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물 1세제곱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물에 가라앉는 거고, 비중 1보다 가벼우면, 작으면 물에 뜨는 거고, 나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0.3에서 0.8 정도 나와요. 나무 수종에 따라서 무거운 수종이 있고 가벼운 수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는 둥둥 뜨는 거고, 철은요 7.6이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물보다 7배가 무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저는 이제 건축 인테리어 기계 쪽을 다 설계했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연차가 쌓이면 견적이라는 걸 작업을 해요. 견적서를 작업해요. 그죠? 처음에 초보자들은 단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견적 작업을 못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연한이 쌓이면, 연수가 쌓이면 견적 작업을 해요. 아, 모래는 1kg당 얼마, 뭐 얘는 1kg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견적 작업을 해요. 근데 견적 작업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결국은 면적인 거죠. 아, 얘는 면적 곱하기 이거에서 몇 개니까 얼마. 아, 얘는 면적 나누니까 몇 개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순수하게 단가만 딱 넣으면 되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조적을 할 거예요. 조적은 쌓다란 뜻입니다. 벽돌을 여기다 조적할 거예요. 벽돌 쌓을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쌓는 사람을 조적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벽돌의 단가가 필요하죠. 시멘트가 필요하죠. 모래 필요하죠. 물 필요하죠. 거기에 여기에 들어간 인부 품삯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작업 반장님 값, 오야지 작업 반장님 값이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회사 마진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회사 마진을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을 퍼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일하는 이유는 내 마진을, 그러니까 내가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시킨 사람의 품삯도 챙겨줘야 되지만 내 이윤도 가져가야 돼요. 재료비에 그 다음에 품삯에 내 인건비. 그렇게 해서 견적을 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견적 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저 적산입니다. 저 적산은 결국 뭐부터 시작해요? 면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리어를 되게 강조해요. 별거 없어요. 사실 명령어는. 그죠? 아, 면적 계산합니다. 그러고 끝나요. 근데 그 뒤에 소양이 뭐예요? 결국은 적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번엔 계산기입니다. 컬큘레이터. 계산기 쓰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CAL까지 쓰는 게 있고 CAC까지 쓰는 게 있고. 자, 컬큘레이터 계산기. 그러면 여기다 표현식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3 더하기 5 곱하기 2 그럼 13. 자,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4층 연산 중 뭐부터 계산해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죠. 그리고 나중에 더하기 빼기를 계산하죠. 네, 다시 봅니다. 계산기 CALC까지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네, 똑같은 컬큘레이터 계산기입니다. 근데 어떤 걸 계산하느냐? 계산기 쓰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자,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걸로 끝. 자, 그 다음 리커버하고 드로잉 리커버리. 얘는 상식선으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별로 이런 문제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조금씩 있긴 있겠네요. 데이터를 USB에다가 놓고 다니잖아요. 근데 USB가 종종 깨져요. 그죠? 여러분들 깨져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잘 깨트렸거든요. USB를 뺄 때 어떻게 하나요? 오른쪽 하단에서 안전하게 제거하기 하잖아요. 저는 그냥 뺐거든요. 원래 그냥 빼도 돼요. 왜냐면 그 방지 장치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걸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하던 게 그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USB는 인식이 됐는데 데이터가 깨지겠죠. 네. 옛날엔 이런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20대 때는 USB가 아니고 플로피 디스켓을 들고 다녔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요만한 얇게 생긴 요만한 게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딱 꽂으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플로피 디스켓이 표면에 자석물질이 이렇게 쭉 발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자석물질이 다 흩어져요. 깨져요. 떨어뜨려도 깨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들 들고 다니는 핸드백 있죠. 핸드백 앞에 단추 있죠. 그 똑딱이가 자석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딱 넣으면 100% 깨져요. 플로피 디스켓 안에 그게 자석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석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똑딱이 단추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00% 깨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깨졌어요.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옛날엔 통신이 불안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메일을 보면은 데이터가 내려오는데 깨져요.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종종 깨져요. 파일이. 근데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혹간가다 한 번씩 파일이 깨집니다. 그때 쓰는 게 리커버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괜찮은데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파일이 오픈이 안 돼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저 리커버라는 명령어로 파일을 오픈하면 돼요. 자, 리커버. 그리고 선택을 하래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기. 그러면 파일을 CAD가 점검을 해요. 반응이 없네. 네, 이렇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에러가 한 개 발견됐습니다라고 보이시죠? 어딘가 파일이 하나가 깨진 거예요. 손상된 겁니다. 손상이 됐는데 그걸 수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럼 CAD가 그러니까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고 그리고 오픈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리커버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은 플로피 디스크래. USB나 요즘은 다 어떻게 돼요? 자석 물질을 안 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 덜해진 거죠. 다만
저장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장할 때 메모리가 부족해서 에러가 나거나 혹은 작업하다가 캐드가 훅 꺼지는 경우 있죠. 네,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파일에. 자, 그럴 때 recover라는 명령어로 파일을 오픈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시작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렇게요. 군데군데 이렇게 그냥 저장해요. 이해되세요? 이 끝에, 데이터 끝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얘는 얘랑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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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이 클러스터가 깨진 거예요. 이 클러스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내용을 못 읽어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리커버는 바로 이거예요. 이 클러스터를 복구해서 파일을 연결해 주는 것, 열어주는 것. 이게 리커버의 개념입니다. 파일이 깨진다는 얘기는 이 클러스터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드로잉 리커버리. 그러면 이렇게 떠요. 캐드가 다운되잖아요. 그럼 얘가 떠요. 캐드 다운되면 얘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는 다 지워졌나 보네. 선택해서 오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리커버는 내가 파일을 하나씩 쓰는 거고, 드로잉 리커버리는 평소 열렸던 혹은 열었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대화 상자로 오픈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 드로잉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몇 가지 더 해봅니다. 굳이 이거 안 써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바탕화면에서 여기 캐드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봅시다. 옵션이요. 자, 옵션 실행하셨나요? 자, 어디 가냐면 여기 오픈 앤 세이브. 오픈 열고 세이브 저장하고. 바로 이 부분. 오토매틱 세이브라고 돼 있죠. 자동 저장. 몇 분에 한 번이요? 10분에 한 번. 어떤 파일로요? 어떤 파일로요? A, C, 스트링. 이해되셨나요? 오토매틱 세이브. 오토매틱 세이브. A, C, 달러. 이해되셨나요? 네, 10분에 한 번 자동 저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동 저장된 파일을 찾아서 이름 바꾸기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파일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파일 탭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경로들인데 이거 지워지면 안 돼요. 자, 바로 여기요. 오토매틱 세이브 파일 로케이션. 자동 저장 파일 위치. 바로 여기 있네요. C 드라이브의 유저의 app 데이터의 로컬의 템프라는 곳. 여기에 저장이 된답니다. 요거요. 선택하고 F2, 컨트롤 C, 그다음 아무데나 딱 클릭.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F2 누르면 저 경로 수정할 수 있어요. 저거 지워지면 안 됩니다. 난리 나요. 컨트롤 C, 컨트롤 C는 복사란 뜻이죠. 네, 저 경로 복사했고요. 아무데나 딱 클릭. 그러면 요 경로 그냥 저기 수정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파일 탐색기 열어볼까요? 제가 종종 제 컴퓨터로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엔터. 자, 수정한 날짜는 최근.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2개.
AC 스트링이 보이고 그 아래 SV 달러라고 보이죠. SV 스트링이 있죠. AC 스트링이 아니고 SV 스트링입니다. SV 달러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얘가 오토매틱 파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파일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이름 바꾸기요. 선택해서 F2번. 그 다음에 누굴 바꾸느냐? 바로 이 뒤에 SV 달러를 지우고 DWG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SV 달러를 DWG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CAD에서 오픈돼요. 이렇게요. 조금 아까 작업했던 내용이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자동 저장 위치가 여기고 그러니까 별표점 SV 달러를 뭐로 바꿔요? 별표점 DWG로 바꾸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저 SV 달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아이고. 자, 어디 갔을까요? 보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파일 확장명이 해제돼 있어서 확장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SV 달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파일 이름만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기 탭에 요 두 개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요 두 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숨긴 폴더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일 확장자도 내가 확인해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요 두 개의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 드로잉 오더라는 메뉴가 있네요. 드로잉 오더, 리비전 클라우드, 위피 아웃. 네. 드로잉 오더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종종 선을 이렇게 중복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중복해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선을 이렇게 중복해서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여기 선이 중복됐는데 나중된 게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 순서 바꾸는 게 드로잉 오더입니다. 순서 바꾸는 게 드로잉 오더인데 명령어로 하지 마시고 이거 명령어로 안 해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드로우 오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하시면 명령어 쓰지 않고 조금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드로우 오더, 즉 명령 순서입니다. 보시면 bring to front, bring to back, bring to front 맨 위로 보내기, bring to back 맨 아래로 보내기. 그 다음에 bring above object, bring under object. 무슨 얘기냐면 선택한 거 위로, 선택한 거 아래로란 뜻이에요. above가 위로, under가 아래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내가 선택한 객체 아래로란 뜻입니다. 자, bring to front 그러면 맨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맨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bring to front 그러면 이렇게 맨 위로 올라옵니다. 선택하고 send to back 그러면 맨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bring above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보내기. 이렇게. 자, 선택하고 under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아래로 보내기. 이렇게. 내가 객체가 여러 개면 선택한 거에 따라서 위아래를 이렇게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리비전 클라우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별 5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정 마크예요. 계정 마크입니다. 리비전하다라는 단어가, 리비전이란 단어가 계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이죠. 네. 계정 구름이란 뜻인데 의역하면 계정 마크란 뜻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요. 기획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책에서 나올 거예요. 기획 설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다가 집을 지을 건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건축 비용은 대략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난 이걸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내가 가볍게 제시하는 거. 이게 기획입니다. 이 다음에 들어가는 게 계획 설계예요. 기획이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아, 여기는 좀 모던하게 하시죠. 뭐 화산석으로 벽체를 꾸미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물은 이렇게 이렇게 낙수를 이용해서 뭐 폭포를 연상시키게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기획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기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기획 설계고, 그럼 그게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히 해와봐. 이건 계획 설계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벤치마킹을 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잘된 거 따라하라는 얘기죠. 근데 카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벤치마킹 하라는 얘기예요. 카피하라는 얘기 뭐예요? 그대로 똑같이 그린 건 카피하는 거고, 그걸 내 입맛에 맞게 수정하는 건 벤치마킹이고. 이해되시나요? 정말 잘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건 너무 잘했어. 그럼 내가 이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거에 이제 비슷한 걸 설계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오마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술 쪽에서, 미술이나 음악 쪽에서 오마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벤치마킹이란 뜻이에요.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내 입맛을 수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도 로비에는 뭐 여기가 잘했고 여기가 잘했어요. 요즘 추세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기획 설계. 그 다음에 일반 설계. 그 다음 단계가 일반 설계예요. 정면도도 나오고 평면도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실시 설계입니다. 설계를 이렇게 4등분을 해요. 3등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앞에 있는 기획과 계획을 그냥 하나로 묶는 사람도 있습니다. 2등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기획과 계획과 일반으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하나로는 안 돼요. 반드시 여기가 갈려요. 여기가 반드시 갈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는 서로 묶을 수 있어요.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일반 설계, 이건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실시 설계는 절대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실시 설계는 뭐냐면 시공도면이에요. 시공을 위한 도면이 실시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우리가 그리잖아요. 끊임없이 수정을 해요. 클라이언트랑 붙어가지고 끊임없이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의 늪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건축을 하면 큰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본인 의도에 맞게, 본인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설계까지는 수정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CC 설계 들어가면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건 시공도면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도면은 이제 그렸어요. 그리고 야 이대로 합시다. 근데 이제 현장에 가서 막상 하려니까 도면이 자꾸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앉아가지고 도면을 막 그리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시공하고 한쪽에서는 도면 새로 그리고. 근데 클라이언트가 시차를 나온 거예요. 시차를 나와서 보더니 여기 공간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좀 넓혀줘. 이런 거예요. 이미 벽체는 다 쌓았는데 벽은 다 쌓았고 도면 다 끝났는데 마음에 안 든대요. 여길 넓히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벽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요. 도면 다시 그려야 돼요. 그죠? 이게 CC 설계를 수정하는 거예요. 리비전 클라우드. 이게 계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계정이에요. 저 CC 설계의 도면을 수정하는 얘기는 저기에 도면 수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반 설계 때는 도면 수정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 CC 설계로 들어가게 되면 도면 수정 비용이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그만큼 저긴 도면 수정을 하면 안 돼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첫 번째, 여기 벽체산이라고 재료비 들어갔죠. 인건비 들어갔죠. 시간 들어갔죠. 허무는 인건비와 허무는 비용이 들어가요. 폐자재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옮겨서 또 세워야 되잖아요. 재료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그죠? 최소 3일이 필요해요. 최소.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은 누구의 책임이죠? 클라이언트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시공하는 시공사의 책임인가요? 이건 클라이언트의 책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해야죠. 이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막 뭐라고 하죠. 노발대발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진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한정돼 있는 건데 내 마진을 까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도면 승인 다 받은 거니까. 설득을 해야죠. 이건 비용은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은 받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요. 공사가 그만큼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용납을 안 해요.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공사 늦어지는 건 용납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에 철야까지 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 전에 학생이 한 명 연락 왔어요. 선생님, 주말에 일해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주말은 숙명입니다.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첫 번째, 현장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장 나가면 청소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뭘 할 수 있겠어요? 도면 그리는 것밖에 더 해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면 뭐 시켜요? 청소해요. 남자들은 하나 더 해요. 자재도 날라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현장 나가면 내가 뭐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청소하고 집 날라주고 일할 수 있도록 자리 정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초급 여러분들이 처음 입사하면 해야 될 일들이 그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가서 현장 회사 가면은 앉아서 하소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디자이너 하나 뽑아서 현장 보냈더니 현장 갔다 와서 그만뒀어. 이유가 뭐예요? 내가 현장 가서 청소하려고 입사했나? 설계하려고 입사했지. 그리고 그냥 그만두더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현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 가면 내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청소하는 건 당연해요. 요즘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현장 청소하는 용역을 별도로 둬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거 싫어하니까 청소 용역을 별도로 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청소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도록 단돌이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주말도 일해요. 밤늦게 일해요. 네. 거의 초보자 시절에는 개인 사생활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9시, 10시요? 기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 간혹 도면 보여드렸는데 수영장 도면 보여드렸나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대우 프로죠. 조금 아까 벽 허물고 다시 지었다는 데가 여기예요. 보이시죠? 12만 5천. 그러니까 125m. 125m. 여기가 37m. 보이시나요? 여기 수영장. 이거 인테리어 하러 갔는데 현장이 대구예요. 그때 저 집이 서울이었거든요. 회사도 서울이었고 4개월 가까이 대구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대구 출장이죠. 몇 시부터 일하는 줄 아세요? 7시부터 일해요. 현장 인부들은 7시에 일 시작해요. 몇 시까지 출근하냐면 6시 반까지 출근해요. 7시에 일 시작해야 되니까. 그럼 저는요? 6시 반 전에 출근해서 셔터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6시 반에 출근해야 돼요. 최소 6시 반 전에 출근해야 돼요. 그래야 인부들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일 지시하고 도면 주면서 오늘은 여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 아저씨들 몇 시까지 일하냐면 5시까지 일하고 퇴근하세요. 그러면 저는 앉아서 도면 그릴까요? 현장 가서 아저씨들이랑 일 진행하는 거 지켜보고 아저씨들 일 시키고 그럴까요? 현장 가서 일 지켜보고 시키고 또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하는 건 5시부터예요. 저녁 먹고 5시부터 막 도면 그려요. 밤에 10시까지. 근데 출장 나간 거잖아요. 토요일 있을까요? 일요일 있을까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한테 그때 이제 소장님 힘들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뭐라고 배려해 주냐면 그래 그럼 토요일 날 5시에 퇴근해. 금요일 날 퇴근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인부들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는 거예요. 대구잖아요. 서울까지 3시간이거든요. 5시 퇴근하면 밤에 8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6시 반까지 여기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데 많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일하는 데는 칼퇴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 선배도 혼자서 일하는데 밤에 9시, 10시까지 일해요. 혼자서 하니까. 밤에 9시, 10시까지 일하고 뭐 토요일 날 좀 힘들면 쉬고 토요일 힘들면 쉬고 안 그러면 가서 일하고.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감 시간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스타트할 때는 불안한 거예요. 저걸 마감 시간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해요. 끝에 가면요. 이제 마감 시간이 눈에 보이잖아요. 아, 이게 어느 정도 됐으니까 언제쯤 끝날 거다. 그러니까 뭐 칼퇴도 하고 그 다음에 주말도 좀 쉬기도 하고.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반드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한 3년 정도는 뭐 주말도 없고 퇴근도 한 10시쯤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반드시 현장은 가셔야 돼요. 제가 권유하는 건 그거예요. 현장을 모르고 설계하면 도면에 에러가 나요. 현장에만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현장에만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설계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현장을 꼭 가요. 그러니까 가서 나는 힘이 없어라고 해서 현장을 기피하지 말고 가서 가벼운 거 하나라도 들어서 날라주면 거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서 현장 가서 짐 많이 날라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건 본인들이 다 날라요. 제가 무슨 힘 쓸 수 있겠어 그러고 무거운 건 본인이 다 날라요. 가벼운 거라도 날라주면 이 자식 그래도 기특하네 그러고 이뻐해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꼭 열심히 현장을 꼭 보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벽을 뜯으면 경량철골이라 그래서 디귿자 모양의 채널이 들어갑니다. 디귿자 모양의 채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나무에 무늬목을 이제 바르기로 했었어요. 나무에다가 무늬목이 뭐냐면 벽지처럼 얇은 나무, 그러니까 나무를 벽지처럼 얇게 켠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본드칠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다림질로 이렇게 다려요. 지금 우리 책상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시트지 붙인 거고 좀 그러니까 고급된 책상은 여기다 무늬목을 붙여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근 팀하고 여기 목수 팀하고 붙으면 싸워요. 동시에 불러가지고 일 시키면 싸워요. 왜냐면 이 철가루가 날리잖아요. 그러면 철가루가 날리다가 목재에 붙으면 목재가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특별히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바빴으니까 동시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둘 팀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겨우 뜯어 말렸어요. 겨우. 한 명은 목수한테 붙고 한 명은 저희 철골한테 붙고. 그래서 서로 못 부딪히게 계속. 얼마나 시겁했는지 몰라요 그때. 근데 현장에 있었으니까, 현장을 가봤으니까 일정 잡을 때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현장은 꼭 가셔야 되고 입사하면 내가 반드시 주말은 챙겨야 돼. 난 칼퇴해야 돼. 이거는 조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이 바쁘면 같이 야근도 할 수 있는 거죠. 바쁘면 토요일 날도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 하죠. 자, 다음 또 보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하다 말았구나.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도면에 이제 아까 이제 실시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자, 이 비용, 요 부분 때문에 비용이 이만큼 청구됐습니다라고 도면에다가 수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게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그리고 도면에다가 체크해 놓습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 도면을 다시 볼까요? 자, 오픈. 이 도면 말고, 아니다. 그냥 있으니까 이 도면으로. 여기 REV라고 돼 있죠. 그죠? 리비전이란 뜻이에요. 도면에 어디 수정했느냐, 그 다음 날짜,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주석이죠. 어디는 여기에 승인자까지 다 적어놔요. 설계자, 승인자 이런 거 다 적어 놓습니다. 이 도면에서는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어 놨고요. 다른 도면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리비전 디스크립션 보이시죠? 번호, 날짜, 설계자, 체크자, 승인자 이렇게요. 도면에다 수정을 했으면 왜 수정했는지 적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설계했는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검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한 사람. 그 다음에 이거 승인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인자까지. 이해되시나요? 도면에다 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요날
요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걸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새로 했어요 라고 보여줘야 돼요. 발뺌 못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개정하는 겁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보시면 바로 실행하기 전에 요 위에를 좀 읽어 보셔야 돼요. 미니멈 아크 랭스 100mm, 맥시멈 아크 랭스 300mm. 스타일은 캘리그라피 타입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아크 랭스 있죠. 요 아크 랭스로 미니멈과 맥시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조절해 봅시다. 아크 랭스 100mm, 100mm. 자, 그 다음 스타일이 두 개예요. 노멀과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가 펜글시 타입이란 뜻이에요. 펜글시란 뜻입니다. 캘리그라피, 펜글시, 노멀. 자, 캘리그라피부터 보죠. 그 다음에 방식이 오브젝트 방식, 렉탱귤러 방식, 폴리거널 방식, 그 다음에 프리핸드 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먼저 프리핸드. 자,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100mm니까 많이 움직여야죠.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구름 마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얘가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요 아크의 길이, 이 아크의 길이가 100mm란 얘기죠. 그러니까 100mm보다 더 멀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호가 이렇게 하나씩 그려집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폴리거널. 클릭한 다음 계속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각형을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다각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 이게 폴리거널. 다시 봅니다. 렉탱귤러. 렉탱귤러는 사각형. 사각형 모양으로 구름 모양을 그립니다. 자, 서클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 그래서 서클 클릭. 그러면 원이나 렉탱이나 사각형이죠. 이런 폴리라인을 이렇게 리비전 클라우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방법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레이즈. 자,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에 스타일을 노멀로 바꿔봤습니다. 자, 프리핸드.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아이고, 뒤집어졌네. 자, 요게 노멀. 스타일에서 캘리그라피.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캘리그라피, 왼쪽에 보이는 게 노멀. 선의 모양이 좀 다르죠? 자, 노멀로도 한번 나눠 놓으시고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는, 그러니까 리비전 마크는 요거만 하는 게 아니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나 더 표시해 놔야 돼요. 1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혹은 두 번째면 여기다 2번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 요 삼각형 모양도 같이 한 세트예요. 이렇게 구름 모양의 마크와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요 삼각형 그리는 건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VP 아웃. VP 아웃은 도면 감축입니다. 이건 드로잉 오더랑 함께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도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아랫부분을 좀 감추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VP 아웃입니다. 자, 렉탱글. 제가 사각형을 그렸고요. 이 사각형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감추고 싶어요. VP 아웃.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마지막 엔터. 어떻게 되나요?
이 아래 싹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네, 요게 VP 아웃입니다. 감추는 거예요. 지우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모양은 있는데 이 위에다가 내가 이렇게 싹 덮어놓고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있는 혹은 얘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내용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밑에 부분이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네, 감축입니다. 감축이. 자, 한번 해보시죠. 볼까요? 이동을 했어요. 그럼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화면 재생, 리젠. 그러면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다만 드로잉 오더를 이용할 겁니다. 얘를 맨 앞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얘보다 앞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감춰져요. 다시 볼까요? 리비전 클라우드 제가 자, 얘는 나중 그렸어요. 얘는 나중 그린 거고 얘는 제가 강제로 위로 올린 거죠. 아무리 VP 아웃을 쓴다 하더라도 나중 그려진 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제일 위로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아랫선이 감춰집니다. 자, 다시 보시죠. VP 아웃. 보시면 프레임, 테두리를 온 시킬까요? 오프 할까요? 오프. 테두리를 감추었습니다. 자, 폴리라인. 예스. 어떤가요? 테두리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테두리 감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레이즈. 다시 한번 렉탱글을 그렸고요. 자, VP 아웃. 프레임. 자, 디스플레이, but not float. 화면엔 보이지만 출력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오프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클릭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테두리 감춰진 거 보이시죠? 지금 요건 뭐예요? 렉탱귤러. 기존에 있던 렉탱글 사진인 거죠. 얘는 렉탱글이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감추기가 가능합니다.